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풀이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이제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요 주간에 1시간만 들은 반이 있고 3시간이 들은 반이 있어요. 근데 1시간 들은 반은 이제 뭐였지? 빅뱅 우주론 그 영상이 올라가서 그걸 들을 거고, 이제 3시간 들은 반이랑 시간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2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3시간 들은 반을 2시간 진도를 먼저 나가버리면 이제 돌아왔을 때 좀 진도가 안 맞는 늦은 반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찍고, 문제풀이는 꼭 수업 시간에 안 해도 이제 링크 알려주고 들으라고 해도 되니까, 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문제풀이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어쨌든 문제풀이로 2시간을 찍을 거고, 정규 수업 시간에 듣는 반도 있을 거고, 제가 링크 알려드리면 링크로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가 두 단원 있어요. 두 단원. 그거를 2시간 동안 풀 거고 평소보다 되게 짧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교과서 175페이지를 피시면 이제 중간고사 때 이미 이 단원의 일부가 중간고사 범위였기 때문에 저번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은 저번에 풀었던 애들이고 4번부터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 풀었던 문제만 풀어볼게요. 별의 진화 과정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경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별의 진화 경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별의 물리량을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별의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뭐 별의 반지름이 될 수도 있고 별의 표면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별의 광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항상 언급했지만 별의 진화 과정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건 별의 질량이에요. 별의 질량.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질량이 클수록 잘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힘이 크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물질들이 많으니까 질량이 클수록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르고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가 있고, 또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내부의 에너지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내부의 온도가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최종 핵융합 반응, 최종 핵융합 반응이 결정된다. 어떤 걸 최종적으로 하게 될지, 뭐 수소핵 융합 반응만 하고 끝날지, 아니면 헬륨 융합 반응까지 하고 끝날지, 탄소핵 융합 반응까지 하고 끝날지, 뭐 산소핵 융합 반응까지 하고 끝날지 등등, 이렇게 어디까지 만들고 그 별이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핵융합 반응 뭐 결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정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5번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보시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는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관측한다는 거죠. 그때 별의 스펙트럼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청색편이, 적색편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게 청색편이 또는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현상이 뭐냐?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그래서 스펙트럼에 나타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규칙적으로 나로부터 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때 청색편이가 나타나다가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타나겠죠.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거였고, 그러나 이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과 속도가 충분히 커야지 잘 관측되므로 질량이 작고 공정 속도가 느린 행성을 발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충분한 움직임을 보여야 우리한테 도플러 효과가 관측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은 도플러 효과가 우리 입장에서 그게 행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충분히 크고 속도가 빠르게 공전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별의 도플러 효과를 관측하기가 쉬웠고, 그 말인 즉슨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행성이 그 중심별로부터 좀 가까이서 공전할수록, 그러니까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작을수록 그 행성을 발견하기 쉽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의 최종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은 블랙홀로 남는다. 일단 매우 작다라는 뜻은 굉장히 이제 좀 상대적인 뜻인데, 우리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그 종말을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 질량의, 제가 그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25배 이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0.08배였나요? 0.08. 자, 요 수치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0.25. 이렇게 두 가지로 봤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별 전체가 수소연융합 반응으로 인해 헬륨으로 다 바뀔 때까지, 그 수소연융합 반응이 그러니까 전체가 헬륨으로 바뀔 때까지 진행이 됐어가지고 결국에 헬륨으로 구성된 백색 외성까지 가서 별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융합 반응 자체도 못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식어버리는 갈색 외성, 흑색 외성 등등. 흑색 외성? 이런 식으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블랙홀을 남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이라고 했을 때 0.08배를 뜻하는 건지 0.25배를 뜻하는 건지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블랙홀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성자별이 된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종말은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맥동변광성 단계를 거쳐서 그 행성상 성운을 이루고 그 행성상 성운이 다 우주 공간으로 펼쳐지고 나면 그 가운데에 백색 외성이 남아있어서 걔가 이제 천천히 식어가면서 별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백색 외성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2번이랑 좀 보기가 비슷한 건데 중성자별 아니었고요. 백색 외성이 맞는데 백색 외성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 이거는 맞죠. 예를 들어 여기서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면 질량이 매우 크다라는 게 또 상대적인 의미라서 약간 보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와도 맞다고 보는 게 제일 맞고요. 다른 게 정확히 틀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보기가 좀 칭찬할 만한 거는 뭐라 하지? 그 가정을 줬다고 해야 되나? 좀 극단적으로 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되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서 보기를 줬다는 거죠. 질량이 매우 큰 별이라고 했을 때 얘가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는데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할 수 있지만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무조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5번도 한번 볼까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초신성 폭발 후 행성상 성운이 된다. 자, 초신성 폭발까지는 맞죠. 근데 행성상 성운이 아니라 이제 초신성 폭발 후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행성상 성운 같은 경우에는 그 맥다운 변광성 때 주변으로 날아가는 물질들이 행성상 성운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맞고요. 8번,
생명 가능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현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우리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 볼 수도 있고, 지구에는 생명이 살고 있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게 맞죠.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2번 별 주변의 행성이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이다. 이것도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 그 자체죠. 이거 맞는 거고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수성도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될 수 있다. 얘가 이제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뜻은 광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할 겁니다. 증가. 왜냐?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표면 온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이 반지름이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커서 광도는 결국 종합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성이 될 때. 그러니까 광도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요 생명 가능 지대란 광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고, 광도가 클수록 그 중심별로부터 더 멀리 넓게 생명 가능 지대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적색 거성이 되면 가장 가까운 수성, 현재도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죠. 이미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적색 거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어질 텐데, 수성은 그럼 생명 가능 지대로부터 더 벗어난 행성이 되겠죠. 애초에 얘는 아마 태양 속으로 잡아먹혀서 그 행성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 아무튼 이건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생명 가능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심별의 광도이다. 맞고요. 중심별의 광도에서 결정되는 게 정석이고, 이 보통은 주계열성을 따지기 때문에 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별의 광도를 결정지어준 게 질량이었고, 질량에 따라 광도도 결정되고, 반지름도 결정되고, 수명도 결정되고, 표면 온도도 결정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생명 가능 지대를 따지는데, 사실 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봤을 때 요걸로 써도 되고 요걸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은 써도 되지만, 가끔씩 이렇게 적색 거성 주변에 생명 가능 지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가능하면 백색외성의 주변에서의 생명 가능 지대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없는 건 아니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없진 않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보통은 굳이 언급을 안 하면 보통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생명 가능 지대를 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거죠. 보통 주계열성을 따지기 때문에 중심별의 질량을 쓸 수도 있고,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잘 쓰이지 않지만 중심별의 반지름을 쓸 수도 있긴 하겠죠. 등등 얘네들을 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중요한 거는 광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 가능 지대의 행성이 위치해도 반드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제가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두께의 대기도 필요하고, 자기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도 필요하고, 이 기체형, 목성형 행성보다는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딱딱한 암석형 이 표면을 가진 행성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부수적인 조건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맞는 얘기다. 반드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위치한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얘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175페이지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0번 문제가 있어요. 10번. 그림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A에서 C에 해당하는 별을 설명한 내용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데, 이 진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C, B로 갔든 아니면 B, C, A로 갔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이 진화의 경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원시별이고 어디가 주계열성이고 어디가 거성이냐라는 건데, 일단 C는 이 주계열성의 띠에 있으니까 얘가 주계열성인 상태, 현재
태양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A가 지금 B랑 비교했을 때 광도가 더 크고 표면 온도도 조금 더 큰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다 보일 텐데 얘가 이제 원시별 상태인 거고 얘가 주기활성 다음인 거성 상태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경로를 따지면 B, C, A 순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B, C, A 순으로 진화했다는 거, 요거를 좀 표시를 해놓고 보기로 들어가시면 별의 광도는 A에서 가장 높다. 얘는 그냥 요 HR도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광도가 요 밑에 세로축의 아래에 있을수록 광도가 낮은 거고 위로 갈수록 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절대 등급으로 쓴다면 아래가 절대 등급이 큰 거고 위에가 절대 등급이 작은 그런 값으로 표시가 되겠죠. 어쨌든 그냥 바로 이걸로 읽으면 돼요. A가 지금 가장 높이 있으니까 광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별의 온도는 B에서 가장 낮다. 이것도 그냥 자료 읽어주면 됩니다.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B가 표면 온도가 제일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C 단계에서 별은 파란색으로 관찰된다 라고 하는데 C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별의 분광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태양의 분광형 색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G형이고요. 태양은 색깔은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노란색 또는 뭐 황백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일 때 얘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관찰된다, 틀렸고 노란색으로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좀 기억하면 좋은 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나중에 수능 볼 때 A형이 흰색이라는 거 그리고 뭐 색지수가 제로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좀 편하고 그다음 O형을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내신에서는 좀 지나간 얘기죠. 이 분광형은 이미 중간고사 때 배워서 거기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고 물론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선형 교육과정 점점 그 배움이 추가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서 요거를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 기말고사에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얘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할 정도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예 이걸 뚝 빼놓고 이거 빼고 문제를 내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 약간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미분을 배운다고 쳤을 때 앞서 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은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미분 때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국어에서 가나다라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왜 지금 고등학교 와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게 가나다도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때 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지나온 개념들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물론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걸 주된 문제를 내면 그거는 너무 사악하고 어쨌든 걔네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뭐 분광형의 색깔을 물어보진 않겠죠. 그거는 중간고사 때 외웠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외워서 풀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이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어쨌든 그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어쨌든 뭐 색지수가 낮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다. 색지수 값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다. 뭐 그 정도는 있어도 뭐 색지수가 제로인 게 A형 별이다. 뭐 이런 것들 표면 온도가 만도이다, 만 켈빈이다 이런 거는
그런 구체적인 값은 안 물어보고 그런 거는 이제 실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데서만 물어보는 거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죠? 괜히 말 길어지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외계행성계의 탐사 방법과 그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별의 스펙트럼 관측. 요거는 뭘 이용해서 외계행성계를 탐사하는 거냐?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거. 맞죠? 스펙트럼을 보고 도플러 이동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시선 속도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 속도의 변화는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별도 같이 공전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행성계를 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 요거는 행성이 그 별 앞을 지날 때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 행성이 다 지나가고 나면 별의 밝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별의 밝기를 측정해서 어두워지고 원래대로의 밝기로 돌아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어떤 효과였냐면 내 시선 방향에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별에 의해서 멀리 있는 별에 밝기 변화가 생긴다. 좀 더 밝아지는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중력 렌즈 현상이 가까이 있는 별이 지나감에 따라 또는 멀리 있는 별이 지나감에 따라 대칭적으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가 추가로 나타나서 어쨌든 간에 비대칭적인 약간 데이터가 깔끔하지 못한 잡음이 섞인 듯한 원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만 뭐 이런 데이터가 나타난다는 이런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된다라는 것 이걸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중력인화에 의한 별빛의 굴절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별이 지닌 행성에 의한 별빛의 굴절을 보는 거라서 요 말의 의미가 살짝 틀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그 별이 가진 행성에 의한 별빛의 굴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생소할 겁니다. 처음 보는 용어일 텐데 요거에 어디 나와 있냐면 교과서 168페이지예요. 교과서 168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자, 제가 교과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기 보이시나요? 외계행성의 구분. 외계행성의 구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목성형과 지구 질량의 2에서 10배 정도 되는 슈퍼지구형 그리고 이보다 질량이 작은 지구형으로 구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정 궤도에 따라서 공정 궤도 반정이 0.1AO보다 작은 뜨거운 행성과 먼 차가운 행성으로 구분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슈퍼지구형 행성 질량이 지구 질량의 2에서 10배인 거 맞죠? 교과서 나온 대로. 그리고 지구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2배 이상의 슈퍼지구형이라고 한다면 지구 질량이랑 비슷하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2배 이하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목성형 같은 경우엔 행성의 질량이 목성 질량의 15배 이상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는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 목성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틀려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수능 이런 데서는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게 교과서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쓰는 교과서 뭐죠? 금성출판사. 여기에는 이 용어에 대한 게 결국에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도 나오고 아마 내신 시험에서도 제가 내도 문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교과서에 따라서 아마 다른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금성출판사에만 있고.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런 게 실려져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없이 다른 내용이 더 실려져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나왔으면 문제로 내도 내신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올 문제 그 정도. 어쨌든 이런 것도 어쨌든 교과서 내용이니까 한번 염두에서 같이 봐주시고요. 다음 14번. 그림은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까지만 풀고 끝낼 겁니다. 파이팅 하자고. 태양 질량의 0.25배 정도 되는 애는 주계열성까지 갔다가 바로 죽어버리는데 A라는 그 별의 마지막 진화 형태로 별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써 있고요. 태양 질량과 비슷한 애는 주계열성, 적색계성, 행성상 성운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별의 종말 형태가 있고 10배 이상, 태양 질량 10배 이상인 애는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태양 질량의 이제 초신성 폭발까지 겪는데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인 경우에는 25배 이상인 경우에는 D 형태로 별이 종말하고 25배보다 그러니까 10배에서 25배 사이인 애는 요 C 형태로 별이 종말을 맞이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들어갈 천체의 종류를 각각 쓰라는 건데 얘는 제가 말했죠.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백색외성이 된다고. 그래서 A는 백색외성 이고 B 같은 경우 태양의 종말이죠. 태양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중심에 백색외성만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도 백색외성이고 C 같은 경우 자 초신성 폭발을 했는데 태양 질량인 곧 25배보다 작아서 결국에 C는 아마 중성자별을 뜻할 거고 D는 블랙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 학교에서 찍는 거라서 종이 치는데 종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50분도 안 찍었고 이것까지만 풀고 끝낼 거예요. 별의 질량을 참고할 때 초신성 단계를 거치지 않는 별들은 어떤 별들인지 쓰시오 라고 하는데 초신성 단계를 거치는 애들은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애들이고 거치지 않는 애들은 태양 질량 정도 어쨌든 태양 질량에서 크게 매우 크지 않은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태양 질량보다 매우 크지는 않은 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질량보다 뭐 매우 큰 별 또는 태양 질량 정도인 별 이 정도만 제가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수치 뭐 태양 질량의 5배 이상 그런 수치적인 것들은 이 진화 과정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성적인 말의 표현으로 태양 질량보다 매우 큰 별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블랙홀 이 정도로 갈릴 수 있고 태양 질량 정도인 별 그리고 태양 질량보다 작은 별 그리고 태양 질량보다 매우 작은 별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정도 용어로 별을 구분을 할 거고 이제 근데 그 수치가 아예 없으면은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 보기가 좀 되게 사람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문제를 낸다면 그 용어랑 같이 수치를 적어서 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블랙홀까지 진화하는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태양 질량보다 매우 큰 별 해놓고 뭐 괄호 열고 태양 질량의 약 25배 이런 식으로 태양 질량의 약 25배 이상 이런 식으로 수치랑 그 상대 정성적인 언어를 같이 써서 좀 표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치를 굳이 몰라도 제가 말한 매우 큰 별, 뭐 적당한 질량, 태양 질량 비슷한 별, 뭐 작은 별, 매우 작은 별 이 정도만 아셔도 상관이 없다. 내신에서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신성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데 질량이 작기 때문인 거죠. 이제 질량이 커야지 철핵까지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철핵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그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별이 빵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기 때문인데 여기서 더 공부한 사람은 뭐 찬드라세카 질량이라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도 결국에 백색외성이 됩니다. 백색외성이 되는데 얘가 어쨌든 중력이 강한 별이거든요.
질량 자체는 작아도 어쨌든 밀도가 커가지고 주변에서 물체를 막 끌어당기는 힘은 세. 그래서 보통은 이대로 죽어요. 이대로 죽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별이 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옆에 어떤 별이 있었어. 뭐 적색 거성이네. 그리고 얘는 지금 백색 외성이고, 아니면 뭐 얘가 맥동 변광성일 수도 있고 등등. 좀 얘가 중력에 의해서 옆에 있는 별의 질량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 백색 외성 상태에서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그거까지는 이제 이거랑 설명이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 태양이 종말을 이루는 이 백색 외성 상태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이 폭발하는 건 아니죠. 주변에서 질량이 공급돼야지 얘가 폭발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얘가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알아서 진화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백색 외성까지 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초신성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신성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원인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닌데요, 태양도 초신성 폭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지 질량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애니까, 초신성 폭발이 안 되는 애니까 그렇게 보시고, 물론 이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게 당연해. 처음 듣는 애는 이 얘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 무시하시고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초신성 단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질량이 작기 때문이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랑 좀 모순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엔 그냥 지 질량으로는 거치지 못한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결국에는 그 가석팽창 우주라고 우리가 앞으로 우주론 더 배우게 되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때 가서 수업 준비할 때 좀 결정해 보도록 할 거고, 문제 푸는 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